반갑습니다. 오직 재무제표의 숫자 분석만으로 기업의 펀더멘탈과 가치 평가를 해보는 여유의 가치투자TV, YBTV의 여유입니다. 오늘은 대한유화입니다. 무슨 일하는 회사인지 원재료와 제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S사는 알기 쉽게 SOE를 말하는 거겠죠? 정유사로부터 나프타를 수입해서 모노머나 폴리머 계통의 PP, HDPE 등을 만든다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정유사가 석유 정제 과정에서 뽑아내는 나프타를 사들여 이를 원료로 각종 플라스틱 제품의 기초 재료인 폴리프로필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전통적인 범용 제품으로 성장성이라고는 일도 없어 보이지만 이 대한유화가 글로벌 1위의 생산 능력을 자랑하는 HDPE, 즉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배터리 분리막의 원료로 쓰임새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여하튼 이런 제품과 원재료의 최근 2년간 가격 변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유가의 급등으로 원료인 나프타의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작년 1년 평균 가격이 무려 70% 가까이 올랐고요. 1년 평균 가격이 70% 올랐으니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거의 더블로 뛰었다는 건데요. 최근 대한유화와 롯데케미칼 등의 주가 하락이 이해가 되죠? 하지만 원료만 오른 것은 아니라는 것에 다소 위안을 가져봅니다. 제품 가격도 30% 이상 상승하였네요. 자, 이런 원재료와 제품 가격 변동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작년 안에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은 줄었겠다 정도겠죠? 어디 그런지 안 그런지 실적 차트 보는 것으로 대한유화 본격 재무제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원재료가가 워낙 늘어서 이익이 줄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매출이 2018년도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생긴 모양입니다. 2021년 매출, 이익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익은 2분기까지 좋았다가 이후 3분기부터 급락합니다.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인플레 영향이 하반기에 집중된 탓이겠죠. 현금 흐름 차트 보시겠습니다. 연간 이익과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2017년까지 제법 큰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일단락된 모습이죠. 잉여현금 흐름도 이에 발맞춰 18년 이후는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산 구성은 역시 자본주의 약적 산업답게 유형자산이 5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많이 나가겠네요. 유형자산은 항상 감가상각비와 연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비율 분석 보시겠습니다. 우선 성장성입니다. 19년도에 큰 폭 역성장을 딛고 21년도에 매출과 이익 모두에서 성장하였습니다. 20년도의 저 이익 성장률은 기저효과라 큰 의미 없어 보이지만 21년도의 매출 증가는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비록 이익은 작년 3분기부터 급락하고 있긴 해도 매출의 견조한 성장세는 확인했었죠.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매출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형 성장률 볼까요? 눈에 띄는 것은 유형자산의 감소입니다. 14년, 16년, 17년 큰 폭 증가에 비해 최근의 역성장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일단은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 설비 투자 파트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비율 분석 수익성 보시겠습니다. 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ROE를 19년도를 바닥으로 하여 미세하지만 조금씩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지속 이어져야 할 텐데요. 최근에 원재료 인상폭이 너무 무섭네요. 영업 마진율이 한창 때는 20%를 상회할 정도로 마진도 나쁘지 않은 기업입니다. 경기민감 산업이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작동하는 장치 산업이라 편차가 큰 것은 당연하겠죠. 최근엔 7% 정도로 줄긴 했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마진율입니다. 수익성에서 비용 부분 잠시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B2C 업종이 아닌 B2B 업종이라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매출원가가 이 회사의 이익의 대부분의 영향을 차지하고 있네요. 21년 아니나 다를까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미미한 존재감이지만 어쨌든 판관비가 줄고 있는 것은 나름 원가 절감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겠죠? 기타 포괄이익은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 등을 처리하는 곳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보긴 해야 되는 것이 이곳이 당기순이익보다 큰 비중으로 손실이 생기면 이후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는 무시해도 좋은 수준입니다. 비율 분석 안정성입니다. 부채를 10%대로 줄여나가고 유동비율이 9를 넘을 정도의 초우량한 재무구조가 부채도 확 늘어나고 유동비율도 급락하는 등 한순간에 망가지는 듯한 모습이네요. 뭔가 큰일 난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차입금 비율은 3%로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담 이자 안 내도 되는 무슨 부채가 많이 생겼다는 얘긴데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기업의 손익 자산간 관계는 전부 다 기준치를 단단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볼 것도 없고요. 자, 이 부분 중요한 부분 포착입니다. 재고자산이 최근 10년 커리어 하이로 폭증했습니다. 운전자산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산 대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재고자산의 폭증과 이에 발맞춘 듯한 매입 채무입니다.
아까 유동비율과 부채 비율이 나빠진 이유, 여기 있었네요. 간단한 내용이죠? 외상으로 재고자산, 왕창, 사들였단 스토리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뭘요? 당연히 최근에 고삐 풀린 듯한 인플레 상황에 놓여 있는 원재료겠죠? 제품도 늘긴 했습니다. 매출이 분기별로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대응이겠고요.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역시 미착품입니다. 미착품이란 게 주문해 놨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원재료를 말하니까 그냥 원재료입니다. 원재료와 미착품 합계 536억에서 1830억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제 걱정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건 또 알 수 없는 얘기겠죠? 감가상각비 분석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무형자산은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고요. 유형자산의 증가와 더불어 감가상각비 또한 지속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제 이 감가상각비도 꺾여 내려갈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쯤이면 또 다른 신규 투자가 실행되곤 해서 실제 성장하는 회사에서 감가상각비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자산 대비 감가상각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네요. 현재 12%의 비율로 첨단 장비가 비교적 필요하지 않은 석유화학 업종에선 높은 수준입니다. 믿을 만한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최근 영업이익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현금 흐름은 예전보다 높은 비율로 떨어내고 있는 감가상각비가 원인이라는 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예전에 이 비율이 낮을 때는 영업이익이나 현금 흐름이나 비슷하죠? 비율 분석, 활동성 보시겠습니다. 자산 회전율 2를 넘어가는 양호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매출 증가에 힘입어 회전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매입 채무의 증가로 현금 회전 일수가 하락했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는 현금 회전 일수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기업의 도산 위험을 알아볼 수 있는 지스코어입니다. 3.93의 점수로 전혀 도산할 위험이 없는 초우량주의 숫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기업의 상황을 살펴봤으니 투자 여부를 결정할 저평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치지표입니다. 비교지표는 전체 시장의 중앙값과 업종 중앙값입니다. 평균값을 사용하면 턱없는 숫자들이 전체를 왜곡하기 때문에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PBR 0.5, PSR 0.4, 퍼 6.9, PCR 3.4로 4가지 대표적 지표에서 모두 현저한 저평가입니다. 시장 대비, 업종 대비 모두 저평가입니다. 매출이 증가하는 와중에 단지 이익의 하락으로 이런 심한 저평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정도네요. 투자 판단의 또 하나의 중요한 척도 배당 보시겠습니다. 딱 이익에 비례해서 주고 있는 회사입니다만 그래도 맥시멈 2.6%의 배당 수익률 뿐이 안 되네요. 다소 아쉬운 배당입니다. 저평가 이유 중 당당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인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의 저평가인지 적정가 산정 안 해볼 수 없겠죠? 우선 장부상 이익 기준 에스림입니다. 경기민감주답게 ROE에 널뛰기가 심해서 지금 저 적정가를 온전하게 믿어선 안 되고 다소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도 최소 20만원 후반대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으로 보는 가치평가는 어떨까요? DCF입니다. 잉여현금 흐름표의 숫자가 말해주듯 아주 안정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도 최근 6년간의 잉여연금에선 한 번뿐인 적자로서 상장기업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다소 큰 폭 진동은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흐름에서 당사의 적정가는 4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3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가치평가에서 최소 30만원 정도의 적정가가 나왔다는 점 기억해 두면서 이 회사의 설비 투자 이력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2017년 자기 자본의 20%를 넘는 대규모 투자가 2년 연속 이루어집니다. 이런 큰 규모의 투자는 상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매출 증가가 크게 일어날 여지가 많습니다. 매출 늘리려고 투자하잖아요. 거기에 더해 감가상각비의 상승이 멈출 때 소위 설비 투자 턴어라운드라는 현상으로 이익의 폭증과 주가의 급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매출 증가와 파란색 감가상각비 증가율이 엇갈린 크로스를 나타내는 것은 그런 설비 투자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작금의 인플레이션이 중간에 방해를 하고 있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의 지속적 증가인데 현재 주가의 하락을 보면 매출도 줄어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1분기와 2분기의 실적, 그 중에서 매출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되겠고요. 마지막, 로그로 보는 월봉 차트입니다. 경기 순환주다운 장기 차트 보여줍니다. 특히 PBR 밴드를 보면 고점 찍으면 저점으로 가고 저점 찍으면 고점으로 가는 패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업의 적정가 최소 30만원대를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곧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투자 판단은 오롯이 자기 몫이라는 거, 절대 남 탓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 편으로